먼저 사회를 맡으신 장봉렬 단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수는 나중에 한 번에 치겠습니다. 대양주 문화교육재단 박다이아나 이사장님, 서울대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브라질 연구센터장 박원폭 교수님, 과학기술한림원 국제협력위원 유정석 교수님, 삐땅기 성형외과 유재성 원장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조소영 교수님, 한국집안조사업협회 유병규 회장님, 법무법인 누리대표 하만영 변호사님, 모두 자리하시면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발제 시간을 30분 썼다고 생각하시고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룰라 전 대통령 초대하는 과정에서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갤러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움직인 곳마다 그분이 지금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단위가 자꾸 커져서 저희들이 오늘도 민간 차원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발제자 없이 시간을 한 20분 정도 소요가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패널 되신 분께 대해서는 간단하게 리턴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쪽에서도 저희들이 끝부분에 좀 시간을 한 15분 정도 제가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원복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대통령의 길 룰라라는 이 책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한 번에 한 번씩 조금이라도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G20, GBC의 또 스페셜 방송이 아마존까지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괄적으로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박원복 교수님이 가장 심도 있는 분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룰라 대통령을 뵐 수 있었던 2005년 그분께서 오셨을 때 제가 브라질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을 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우리나라 경제 사단회장 초청 모임에 제가 룰라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답세장 대표 메인 테이블을 주관하면서 한 2시간 정도 그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말하는 모습이라든가 정책이 듣고 나서 또 굉장히 많은 호소를 하게 됐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 전공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선방법으로서 이 왼쪽 손가락 달려나간 부분을 제가 여기 직접 봤고, 그 다음에 남들이 말하는 그 카리스마, 그 옆에서 제가 2시간 동안 있으면서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오실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87%의 지지를 받으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이분이 이렇게 많은 인기와 더불어서 성공적인 리더로서 어떤 그 연임 대통령직을 마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런 걸 마음대로 좀 생각을 여러모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나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번 전기를 제가 두 번 번역을 하면서 또 알 수 있었던 것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8년간 연임에서도 조금 전에 그 이현청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심이 전혀 변치 않았습니다. 지금 저 우측 사진에 보면은 룰라 전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저 파우지 아라라고 해서 트럭을 개조한 버스를 타고 북동부 지방, 그 가난한 오지 지방에서 상파울로 살기 위해서 그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어머님이 시정되게 내려온 장면인데, 12박 13일 내려왔는데 러닝 하나를 입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상파울로 도착해서 러닝을 탁 걸으니까 그것이 녹아내리듯이 떨어졌고,
그만큼 찌들도록 가난이 무엇인지 진짜 몸소 체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땅공장 사람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자신이 어렸던 경험 그 삶들 그것을 대통령 되면서 바로 한마디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저 나왔지만 브라질 국민이라면 누구나 삼시세끼 먹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이고 마지막 자기가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진짜 지켰어요. 그다음 그에 대한 이런 것도 또 보사 파밀리아라고 하는 인권 퇴직 프로그램을 이제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건 한 가정의 그 월 평균 그 생활비가 예를 들면 50만 원이 기본이 돼야 한다. 최저 생활비는 그 정도 돼야 한다. 했을 때 한 가정에서 약 30만 원밖에 소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에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보충해 주는 그런 제도 있습니다. 간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포퓰리즘적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룰라가 돼서 이런 말이 있죠. 잠깐 인용할 것도 없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더라. 내가 돈을 그저 주는데 그것이 마치 거지 동양같이 주는 것이다 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더라.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걸작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브라질에 수많은 사람들 일자리 찾아서 구직소 가기 전에 물가 죽어서 쓰러진다. 당장 물고기를 잡을 방법을 전임 대통령은 가도 대통령이 가르쳤지만 지금은 상황이 절대 그게 아니다. 지금 당장 먹고 죽어가는 것부터 살려줘야지 그 사람 힘이 나서 구직소에 가든 자기 일자리 찾든 기술 배우든 할 것이 아니냐. 그건 정말 제가 2002년도에 브라질 갔을 때 진짜 피부를 느낀 것이었어요. 브라질은 1999년에 IMF 말이죠. 그래갖고 약 435억 달러를 IMF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3년이 지났을 때 2002년에 갔을 때 정말 상파울루 그 시내 광장뿐만 아니라 지하철에 정말 그 직업농분들 집에서 나오신 분들 뭐라 그런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노숙자분들이 정말 들끓었습니다. 겁이 나서 당지 못할 정도였어요. 2002년도에. 그리고 룰라 대통령이 2003년도에 집권을 하셔갖고 그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어났습니다. 2004년도 갈 때 벌써 틀렸고 2010년도 그때 제가 또 브라질 갔습니다. 그때는 완연하게 달라졌고 브라질 전체가 소비 열풍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2008년도 그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우리나라처럼 딱 1사분기만 한 분기만 3개월만 가라앉았다가 바로 원상 회복을 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경제 그 활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몇 가지 좀 말씀드리죠. 그 다음 돈 그냥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자녀들이 분명히 학교 출석률이 85% 돼야 한다. 자녀들이 학교 출석부를 갖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애들 그 병을 많이 어린애들이 많이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애들에게 백신 맞추고 증명서 갖고 그걸 다 증명하는 한 해에 한해서 바로 절개해서 지원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급 시스템도 부패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계층들이 약 2천만 명 가량이 최악 빈곤 중에서 룰라 대통령이 마지막 나온 무렵에는 정말 중산층으로 다 흡수됐습니다. 지금 완전 선진국형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편가르지를 않았다. 흔히 가난한 사람이 좌파가 진입하면은 좌파는 더욱더 가를 겁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를 또 더욱더 가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룰라 대통령 한마디 했죠. 부자는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은 국가와 사회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저는 부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는 그런 브라질 말입니다. 룰라 대통령이 좌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퇴임할 때 87%라고 하는 이력적인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에게 돈을 걸어서 가난한 사람을 절대 나누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리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동하게 기존의 법대로 똑같은 책임을 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중상층 그 사람에게 나갈 때 큰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박원복 교수님이
좋은 거는 다 정리를 해버리면 다음 하실 분들이 없어서 제가 권한으로 조금 자르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브라질 그 토론의 내용의 처음 주제가 이제 브라질 이민 50주년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박세희 회장님이 조금 그 이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또 패널에 또 대양주 교육재단의 박장현아 이사장님 모셨는데 저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50명 관공포로 애들을 거쳐 브라질로 이주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박장현아 이사장님께서는 이민에 대한 또 지금 현재 호주 쪽에 계시죠? 예, 예, 거기에서 이민사에 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해외 이민 역사는 처음에 인천에서 시작해서 1902년에 제물포 포항을 떠나서 일본 나가사키에 거쳐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의 첫 해외 이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0년이 지났고 호주는 작년에 50주년이 됐습니다. 한 여자분이 외국인 호주분하고 결혼해가지고 50주년이 돼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가족이 이제 호주에 이제 이민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는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호주에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불법 체류를 해가지고 호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사면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고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인이 한국에서 투자인이 오셔가지고 호주에 정착을 하게 돼서 이민을 수소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 달라 기술인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컴퓨터 사업을 해가지고 시작이 됐고, 현재 이제 교민 인구는 10만에서 한 15만 조사하는 80%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분들이 청소를 해서 많이 성공을 했고, 지금 이제 스시집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을 해서 성공한 분도 있고, 방산을 해서 성공한 분도 있습니다. 호주는 방산업이 많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산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이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올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기술인이 가셔가지고 기술인 받아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정착하고 브라질의 수도가 50주년 추가됐고, 이민자 수는 한 5만 명 정도 된답니다. 전체 교민 중 의료업을 한 70% 종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이민 50주년 부분에 대한 이사님 본인의 호주하고 뉴질랜드 쪽이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또 조금 방향을 좀 선택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삐땅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문학적인 홍보가 좀 나갈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TBC 상기 어느 어른생들 중에 한 3명 정도 성명을 받기로 하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상기 원장님인데 전혀 바쁘셔서 못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염두를 받고, 삐땅기라는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그리고 브라질에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또 생활하셔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브라질에 대한 우리 사회하고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이 어떤 개념이 들릴지 거기만 좀 정리해 주세요. 각자 영광이 되겠습니다. 예, 브라질은 정치적으로 연방제입니다. 연방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중요하지만 그 각 주의 주지사의 영향력이야말로 대통령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그 정치적인 조직 때문에 룰라 대통령이 그 모든 여태까지 모든 분들이 그 화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그 역대 대통령은
그 화합하려고 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층을 많이 갈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리가르키아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 정치가 가문에서 나온 저기 인물들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룰라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소득층에서 나오셔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시면서 급기야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이 과정을 모든 계층을 다 이렇게 품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뭐 국제적인 어떤 그 환경도 이 성공적으로 가는 그런 내 도움을 많이 얻었지만 브릭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같이 동시에 이게 발전하면서 브라질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지하 자원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브라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국가로 발전하는 이런 운도 타고나셨지만 한 가지는 자기가 성장한 교육 성장 과정에서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우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박원복 교수님하고 유 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리턴할 수 있는 부분 좀 아까 그 자원 쪽에 이백규 회장님께서 한국 자원조사협회 회장님이신데 브라질과 우리 자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해외 나가서 자원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한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석유 같은 경우는 한국석유공사, 가스는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광물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유라든지 가스는 레이저가 아니면 민간한테 참여하기 상관은 없습니다. 광물, 그러니까 뭐 철이라든지 금년, 이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광물자원공사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한다고 보면 융자를 해주고 또 일반 지원도 해줍니다. 투자 여건 조사라든지 기존 감사라든지 매장량 방산 평가 조사를 국고 보조로 직접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광산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신청하면서 광물자원을 이용해서 가서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요 하고는 전략 공개 광도가 있는데 그게 철,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아연, 주석, 동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크롬 그 5가지 중에 특히 브라질에 좀 많이 나오는 철입니다. 브라질의 철 매장량은 세계 2위입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6분의 1 브라질에 있습니다. 망간, 크롬 굉장히 많은 광물이 있는데 브라질의 특성상 운반하기 위한 관제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 것만 감안한다면 모든 것이 공을 잘해서 이용하는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물류비에 대한 과대 지출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준비 단계 잠깐씩만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후반전에 가서 전문적인 부분을 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성장과 복지 쪽에 좀 나와 있는 우리 조세영 학장님께서는 또 상파울에서도 또 복지 쪽에 직접 또 토론도 한번 하시고 그랬는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의 우리 조세영 학장님 좀 보여드려야 되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조세영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브라질 자체를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조금 자신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민, 그러니까 인구를
연구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노인 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위기 인구라고 해서 어떤 삶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사느냐 하는 인구 문제에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UCLA에서 공부를 하고 UCLA랑 동경대학교, 산파울로 대학교, 서울대학교 4개 대학이 공동연구로 이민 간 인구가 어떻게 그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제가 브라질 산파울로 대학과 함께 거기서 한 2~3달을 머물면서 우리 교포들이 그 브라질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를 하고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직접적으로 룰라과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난한 최저로 제일 가난한 인구로 출발을 했다라는 룰라 대통령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본 룰라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훌륭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연구를 하러 갔을 때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주민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런 한국인을 돕기 위해서 한국의 이민자들이 어떻게 브라질 속에 스며드느냐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일본인 이민자가 거의 다 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외국인들의 힘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본토 원주민이 쓸 자리가 거의 없는 지역이었죠. 거기서 우리 한국인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이 레벨에 뛰어들어가지 못해서 그 보이스를 높이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우리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시장통을 거머쥐고 겨우 돈의 흐름을 쫓아서 나름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원주민을 4명부터 10명까지 거느리면서 삶을 살았고 원주민은 그야말로 이 외국인의 식모다니 내지는 기사생활 이런 거를 해야만 겨우 식구들이 탈출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이 가난하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똑같은 동일민족 사회에서의 가난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길이 없었고 출로가 없었고 사회 속에 끼어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에게 그런 사람이 저렇게 국민을 대표할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건 마치 국민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자 하나의 가능성이고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내지 90%의 그 표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그 리더십을 생각을 한다면 복지의 문제가 뭔가 예산을 많이 써서 이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재분배해야 되는 것이 복지냐라는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하나의 희망과 가능성 출로를 내주는 것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입니다. 복지는 바로 그곳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산성이 높아야 복지가 가능하고 돈을 더 벌어야 복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분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룰라 대통령이 보여준 희망과 가능성이 아니었을까. 저는 재분배보다는 생산의 가능성이라는 어쩔 수 없이 이재성 원장이 많이 들고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조세용 학장님 말씀이신데 실제 아까 원주민들이 와닿는 스페이스 공간이 전혀 없었는지 그분이 치료하신 이후에 그런 공간 양식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그 당시 있었잖아요. 하시면 이야기죠. 제가 브라질에 71년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살고 한국에 재이민을 왔기 때문에 제 청소년 시절은 브라질에서 살았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원래는 브라질은 원주민은 인디언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민 민족들이 이렇게 합쳐서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사회적 구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이 연구하실 때 컨택하셨던 그런 분들은 아마 저소득층들을 표현하시느라고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재밌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브라질이 발견됐죠. 대륙으로. 예. 신대륙으로 이렇게 발견되면서 브라질에 이주한 계층이 유럽의 상류 계층들이었습니다. 예. 이 백작들, 공작들,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상류 계층들이 브라질을 점령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브라질의 사회를 지도하면서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지금 표현하는 양극화하고는 아주 상대가 안 되는 아주 절대 빈곤과 절대 부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살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이 없이 사는 그런 불의의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룰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20년 살면서 느낀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은 브라질의 뭐라고 할까 아까 조금 전에 표현하셨던 사회 복지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사지만은 거기서 한국인으로서 성형외과 전문의 1호, 제가 1호입니다. 그런데 복지는 의료 복지며 모든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까지 잘 되어 있느냐면은 무슨 수술을 해도 심지어 심장 이식 수술까지도 무료로 해줍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줍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죠. 병원에서는 심장 이식까지 무료로 해주고 무슨 수술도 다 무료로 해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을 쓰고요. 그리고 35년 동안 일을 한 경력이 있으면 35년 일을 하고 나면은 어떤 나이든지 퇴직을 하고 그 후에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면 거기를 일을 할 때 일하는 뭐냐면 증명서가 나옵니다. 일하는 증명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5살 때부터 일을 했다면 그 증명서가 15살부터 발급이 돼가지고 35년 더 하면 얼마 됩니까? 예? 50살 되면 놀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데 그동안 왜 브라질이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사실은 그 전에 정치 올리가르키아라고 아까 제가 조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상류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허덕였는데 이제 룰라 대통령이 그 판을 깬 겁니다. 깨가지고 저 위에서부터도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된 국가로 변했습니다. 삐딱기입니다. 주십니까? 삐딱기가요? 우리 GBC 상기 여성 언론인들 3분 제가 다시 한번 공약을 받아놓고요. 아무래도 유정석 박사님은 또 근무도 또 세종대 일본기에서 하셨고 또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우리 한브라질 협력 관계는 지금 어느 형식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브라질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외 시장 진출 전문가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공무원으로서는 75개 국가의 정상회담 사전 답사단, 본계 수행단 하면서 주로 외교의 핵심은 사실 경제 윈윈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이제 성장해왔듯이 잘 증명되고 있고요. 이 경제 윈윈으로 가기 위해서 상대방이 뭘 필요한지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브라질에 진출하시거나 진출할 계획을 갖고 계신 아주 실질적인 니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경제협력 얘기를 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얘기를 아주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해외를 다녀보니까 가장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호주에 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브라질에도 절대적으로 먹힐 거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저는 공무원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건국대학교 카이스트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발전 마스터 플랜을 썼습니다. 근데 마스터 플랜을 써주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IT 마스터 플랜을 해주겠다고 하면 바로 먹힙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반 동안 콜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캄보디아, 루안다, 브루나이, 스리랑카라고 하는 국가에서 제 돈을 쓴 게 아닙니다. 대학 돈을 쓴 게 아니라 국가의 기금을 써가면서 국가발전 IT 마스터 플랜을 써준다고 했습니다. 거절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써주겠다고 하면 자 중국도 돈이 있고 일본도 돈이 있는데 한국이 뭐가 잘나서 라고 당연히 묻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구라를 풀기 시작합니다. 훈센하고 만났을 때 일입니다. 작년도 2월 달에 훈센 총리를 방문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우리 보고 한국의 IT 기적을 따라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일이 브라질에 가서도 아마 이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 저희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공중파 사용료를 냅니다. 여러분 그 비를 잘 보시면 KT가 SK가 한 달에요 50센트씩 약 750원이 될 겁니다. 공중파 사용료를 냅니다. 이게 $500 billion 달러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이 간접세죠. 브라질, 캄보디아 다 공공재입니다. 이거 돈 안 받고 그냥 쓰게 합니다. 우리는 영리하게 이걸 공공재를 소득 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참 좋지 않은 오명도 갖고 계신데 실제로 IT 발전의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역시 군부 출신의 배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을 저희가 80년대 초에 했냐면 그 당시에 17개 국가가 이미 칼라 텔레비전을 만드는 기술 강국이었는데 저희 나라는 흑백 TV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오명 최신부 차관이라는 사람을 써서 IT 강국, 그 당시에는 정보화 강국을 만들자고 한 겁니다. 돈이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떤 꼼수를 썼냐면 한국에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 대부분이 외국 기업이죠. 국내외 기업은 의무적으로 연간 레버뉴의 3%를 정보화 R&D 기금으로 만들 것. 하루아침에 빌리언 달러가 국고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라질의 경우에도 저희의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시를 하면 제가 알기에는 재원 왜 없습니까? 코이카에서는요 보통 $5 million 달러에서 $6 million 달러에 되는 돈을 국가적인 공익사업에 마스터 플랜 재원을 써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대사님도 계시지만 일개 특정 산업의 산업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500억 원까지 EDCF 차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는 대기업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인데 그럼 저희들은 손가락만 깔까요? 그렇지 않아요. MB정부에 들어가서 실제로 중소기업이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에 진출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플랜트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같은 10여 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브라질 지금 이제 우리 한인 회장님이 계시지만 한인 회장님들의 도움으로
브라질 현지에 있는 공공기관 혹은 중견기업이 한국에 어떠한 기술이어도 좋습니다. 건방이어도 좋고요. 뭐 화장실 준비해도 좋은데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편지 한 장을 쓰면 그 편지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바로 공무원에게 해외 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곧바로 3개월 이내에 여러분은 중소기업에 2억에서 3억 정도의 그 해외 진출 기금이 나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그 중소기업에 나토록 같은 기술을 가지고 혹은 연구 용역도 가능합니다. 학생, 교사, 교수의 교류도 가능하고요. 당당하게 브라질하고 제안만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시다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브라질과 한국 간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학술 교류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모르는 현실이 좀 안타까웠다. 그 브라질이 내년에 월드컵 23년 그다음에 올림픽이 있죠. 분이 그 말씀 안 하셔가지고 사회자 입장에서 약간 양념식으로 됐습니다. 가장 딱딱한 게 이제 법률적인 부분인데 우리 한만영 변호사님께서 일단 브라질 이민사업 50주년이고 또 앞으로 우리 이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지향적인 뭐 내용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민법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드릴 말씀도 없고 패널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넷 자료를 지어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한국 이민 당연사를 정리해 보면 일제시대의 이민과 그 이후의 이민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의사소자라고 해서 일본이 침탈을 당하고 또 그 당시 일본은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쌀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500년 동안 대통령과 같은 국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쌀을 수탈해 다 하기 때문에 더 굶주림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식민지국가로서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민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그 이민자들은 이후의 이민자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비참한 상황을 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이민은 조금 전에 오늘이 말씀드렸지만 1902년도에 12월에 하와이에 첫 이민이 시작됐고 거기서 이제 하와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설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인력이 대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하와이로 공식으로 첫 이민 시작됐고 그 이후에 1905년경에 또 멕시코에 약 1,033명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아인도 밴디견이라고 부르지만 밴디견이라고 생장을 수확하고 재배하는 농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2010년에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치적으로 활동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 이민 중에 일부가 또 약 288명이 쿠바로 또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와이, 멕시코, 쿠바 쪽으로 간 최초의 이민자들은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만 이민자들이지 생활 수준이 노예와 일반 근로자와의 중간 중세 시대로 말하면 농노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하루에 30도, 40도 오르내리는 날씨에 10시간 이상을 노동에 시달려 하고 10시간 중에 30분만, 점심시간 30분만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절대로 일시간과 답을 필시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제시대 때 그쪽에서 이민창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했고 그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교육열만큼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의 이민 2세, 3세가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끌어내리고 정말 그 이유는 사실상 선조들의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제 이후에 김일은 그때와 성격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그 주제를 좁혀서 브라질로 이주한 한국 이민에 대한 보고는 브라질에 대한 그 이민 역사는 조금 전에 패널 말씀하셨는데 6.25 전쟁 이후에 방공 포로를 숙박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 포로를 숙박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남한에 두게 되면 국제적으로 편을 받게 되니까 니들이 선택해라. 어디 갈지. 그래서 북한 가는 사람도 있고 남한 가는 사람도 있고 제3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50명 방공 포로 중에 인도를 거쳐서 브라질에 이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최초의 이민자가 아니고 공식인 이민은 1963년도에 2월 92명이 1차 이민자들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농업 이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기술 이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농업 이민 간 사람들이 농사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에 온 사람들이 다 대도시로 오르듯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도시로 가서 거주하게 되고 생활하게 되니까 그런 정도에서 더 이상 농업인을 안 받고 기술 이민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이민과 관련해서는 그 브라질과의 수교가 한국과 브라질 수교가 1959년 9월 30일 날 됐고 또 그 한국 정부가 설득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이민자들은 상당한 그 한국의 지역뿐만 아니라 브라질 내에서의 그 호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로 이주한 한국 이민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그 브라질 연주권 제도라든가 주자 이민 관련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고 또 브라질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만영 변호사님 혹시라도 그 이민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 이야기가 좀 빗나간 것 같고요. 우리 박원복 교수님 또 홍보를 한번 다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길 룰라라는 책이 지금 교수님 어디 서점에 가고 있어요? 뭐라고 그 내용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룰라를 얘기할 때 막연하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망공을 거쳐서 대통령됐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국민적인 우리가 좀 지구전반에 한국에서도 그 사람 얘기를 할까? 그 얘기 한 번만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제 말씀 쉽지 않습니다. 예. 사진 하나만 보시고 룰라 대통령이 1975년에 처음으로 노조위원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때 노조에서 금속노조였는데 92%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개파가 살벌하게 처리되고 가는 노조입니다. 그 자리는 92%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3년 후에 1978년 노동자당을 창당하기 2년 전에 다시 금속노조위원장이 나와서 98% 받았습니다. 그럼 그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그야말로 통합 그 자체입니다. 노조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개파가 다 이어가게 되면 청년한 대립을 하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또 사진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예, 좌측 사진 나왔어요. 그 2010년 1월 달에 브라질 한 일간지에 크게 났습니다. 파파라치들이 룰라 대통령이 1월 달에 브라질 1월 달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동지방에 있는 아라투르 해군기지에서 예, 그 휴가를 보내는 것을 망원경으로 잡았는데 저기서 대통령이 누군가니까 맨 앞에 아이스박스 메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면 비교 한번 해봅시다. 가능할까요? 나머지 보좌관이라든가 친구들은 걸어갑니다. 그죠? 손에 뭐 큰 짐 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룰라 대통령만의 아이스박스, 맥주가 들어간 아이스박스입니다. 저건 연출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파파라치가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이영청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다. 아무리 강하게 살았어도 지나온 세월을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카리스마는 말이죠. 굉장히 다정다감한 그런 서민적 카리스마. 그 사람은 그야말로 대통령 기간 동안에 오후 3시 항상 자기 시간을 비워둬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토지 농민들부터 해갖고 최고의 CEO까지
다 모든 사람은 다 만났어요.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대화를 합니다. 노조 현장에서도 아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장들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절대 내 자식을 고집하지 않아. 필요하다면 차선책을 칩니다.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타협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협은 뭔가 부정직하고 뭔가 이상하고 이면에서 계약서지만 그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로 보이지만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죠. 많은 사람 얘기에 귀를 들을 줄 알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저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브라질에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정말 총괄할 게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1980년대는 중남미 전체가 뜻이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인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뛰었고 제가 86년도 유학 갔었는데 86년과 90년에 두 차례 걸쳐서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1,000원이 일원되고 다시 1,000원이 일원돼서 100만 원이 일원이 됐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나면서 20년간의 군사정권이 끝나면서 그랬고 아르헨티나는 거의 같은 기간에 1,000만 원 일원이 됐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자기가 브라질 국민이라는 것 자체에서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정말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룰라 대통령이 맨 마지막 퇴임 앞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8년간 하면서 2번 연임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포함된 얘기입니다만 내가 브라질 국민으로 하여금 내가 브라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정치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비전도 없었다.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밥 세끼 먹이 주는 게 끝이다. 라고 혹평을 했지만 어쩌면 그게 정말 브라질이 필요했고 브라질이 앞으로도 지금 세계 올림픽 월드컵 14년 끝나고 올림픽 16년 치고 나면 이 최종 목표는 물론 항상 그랬듯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위 소속이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내 국민이 브라질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해줍니다. 물론 가난한 자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룰라의 마지막 희망은 비전, 바로 그것이야.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민 많이 떠나고 기러기 아빠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차기 개선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노조하고 쪽에 있는 노조하고 어떤 경계의 개념이 될지는 일단 이게 힘이 되고 포인트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브라질의 노조가 할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경계에서 이익을 같은 제가 잘 알고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고 정치학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요. 이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두 한국적인 그런 문화와 이 브라질적인 문화가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차이점 때문에 좀 틀리다고 경계선이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지만요. 저거는 일반 국민들이 모두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브라질 사회의 모습입니다. 대통령도 바깥에 나오면 안무하거나 악수하고 어깨동무하고 또 제가 병원에서 그 과장 선생님 한국에서는 병원의 레지던트가 과장 선생님한테 어떻게 과장 선생님보다 앞쪽에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병원에서만 과장 선생님이시지 바깥에 나가면 친구입니다. 예. 맥주 마시다가 수틀리면 레지던트가 과장 선생님한테도 야 이 새끼 하면서 욕을 해댑니다.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저기 편안하게 지내요. 일단 병원 들어가면 이제 과장 선생님 되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계층이 굉장히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도 저기는 그 한국처럼 이 주위에 그 동료들이
동료들이 뭐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주장하면서 자기의 권익을 찾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차이가 한국하고 조금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박다혜나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그 대양주도 문화교육재단 이사장님이신데, 일단 그 브라질하고에 대한 우리가 조금 경계선을 벗어나서 이민 사회 교육계가 제2세 또 3세들이 성공했던 그 내용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호주, 브라질도 마찬가지지만 시스템이 한 12년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호주도 12학년 났습니다. 보통 10학년에 보면은 직업을 갖고 싶으면 10학년에 보통 끝납니다. 11학년, 12학년을 할 경우는 대학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11학년, 12학년 하고 대학을 진학합니다. 그 작업을 갖고 싶으면 10학년에 끝내서 자기가 갖고 싶은 작업을 가는데, 그 자기가 전문적으로 그걸 더 하고 싶으면 테크칼레지, 우리나라 같은 전문학교 이런 데를 가서 좀 보충 받아가지고 작업을 갖고 전문성을 하고 직장을 다닙니다. 룰라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마도 브라질 국민에게 브라질 자긍심을 갖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드니에서 23년을 살았습니다.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23년 동안 살면서 다문화를 많이 접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마다 국내성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보통 Chinese, Japanese 물어봅니다. 코리아는 없습니다. 코리아는 없고 Japanese, Chinese만 물어봅니다. 근데 저한테는 거의 Japanese 물어봅니다. 그러면 I'm not Japanese, I'm Korean 이렇게 합니다. 보통 Japanese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좀 깨끗하게 생기고 좀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을 Japanese라고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Chinese라고 하면 좀 돈도 좀 이상하게 있고 뭐 이런 사람은 Chinese라고 물어본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제페니스라고 물어보면 코리안이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얼리를 했습니다. 메이드 코리아를 제가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저희 가게에 오면은 코리안, 메이드 코리아라고 메이드 코리아라고 주얼리를 팔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양주 문화교육재단의 이사장이 된 것도 차세대 제가 와서 한국에 교육을 가르치고 싶고,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한번 접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 데려와서 또 토론도 하고 문화적인 그런 교류도 해봤는데 굉장히 그 한국 그 학생들이 당당하더라고요. 자기 소개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쇼크를 먹었는데 그 외국 애들 데려오니까 자기 소개도 잘 못하더라고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대양주 학생들을 데려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I'm Korean, 코리안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한국인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PC 3기가 이제 원호생들이 많이 계신데 GPC 4기에 입학을 하셔서 강조하시는 게 호주 시드니로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가서 거의 가서 이제 3박 4일, 한 4박 5일은 GPC 4기는 행복한 시간을 가리라고 합니다. 4기 되실 분들을 꼭 오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유정석 박사님한테 총론적인 부분에서 좀 마무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닥터라에서 나와서 경제적인 우리 수출 드라이브라든가 뭐 수입이라든가 접근하고 싶었었는데 조금 오늘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마음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 말까지 삼성 SDS 공부를 하면서 숙제가 나왔습니다. 멀리 브라질까지 간다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사를 세울까요 말까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 해가 아니라 한 달에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떼집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면은 6억이죠. 자, 직원 서너 명이 1년 뛴다고 해서 과연 인도네시아의 장관을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국장이랑 붙이겠습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지에 있는 한인 회장님들이 도와주시면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 현지에 동화되고 현지의 신뢰를 쌓는 작업 없이는 실제로 삼성 같은 큰 그룹도 자카르타의 지사 하나 낸 걸 가지고 2년 고민을 합니다. 하물며 브라질을 두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코트라가 물론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코트라와 우리 대사관의 상무관분들, 영사분들은 실제로 하루에 27개에서 40개 정도의 어사이먼트가 주어집니다. 실제로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무리 선의로 도와준다고 해도 다른 경쟁업체에게는 편파적인 지원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소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민간 협력 2.0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대사관이나 코트라 혹은 코이카 자금을 직접 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의 차원에서 우리의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거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브라질 현지에 혹은 어느 지역이나 현지에는 대학이 존재하고 그 대학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의 대학과 브라질의 대학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바로 여기 계신 우리 한 의장님들 같으신 분 혹은 브라질에 계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경제협력 대사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가교 없이 한국의 학교, 한국의 재단, 한국의 중소기업이 절대로 현지하고 협력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전과점을 연결하는 채널만 생기고 나면 각 부처마다 우리 농림수산부에도요 실제로 특정 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고 할 때 타당성 조사,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진출을 하고 어떻게 자본을 투여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기에 가장 리스크가 큰 시장 조사를 위한 타당성 분석을 지원하는 장치들이 지난 4년 반 동안 대단히 많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정도로 생겼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까지요. 우리나라 코이카 자금은 중국 자금의 약 100분의 1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2배가 돼가지고 50분의 1 정도. 근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미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중국 제품에 대한 학습이 끝났습니다. 차관을 중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물건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가치 사슬에 있는 그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대체재, 서플라이 체인까지 중국이 싹쓸이를 합니다. 그런데 품질이 안 좋아요. 일본 절대로 기술 공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학습이 중남미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이나 중남미를 진출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학술이나 민간 미국에도 좋습니다만 굉장히 한국공화국 역사 출발 이래에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에 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것도 절대로 혼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브라질에 가고 싶어 하시는 만큼 브라질의 줄을 대고 싶어 하는 NGO, 학교, 연구재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현지하고 한국을 잇는 LOI라고 하죠. Letter of Intent 정도를 한 장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작업을 시작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코트라나 외교부 이외에 많은 부처에서 여러 진출을 돕는 전문가와 예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좀 쳐주시면 우리 유정석 박사님도 또 GPC 4기로 이 사인을 받았고 근데 저는 이제 GPC 3기 어른님들한테 좀 축복받았는데
우리가 첫 강의를 세일가스에 대한 첫 강의를 한국석유공사 쪽에 오셔서 했는데 계속 상한가를 쳤는데 주식을 한 번도 안 사신 것 같아가지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백규 회장님께서 이제 브라질하고 다시 한번 오늘 광업진흥공사라든가 석유공사라든가 가스공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세일가스처럼 좋은 정보를 주셨으면 되는데 이미 상한가 다 쳤기 때문에 정보를 새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브라질에 대한 그 광업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해외 광업을 경험하면 그 해외의 광업성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광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현지 법인과 반드시 조인트 벤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법인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브라질 외에는 국내 법인이 같이 끼어야 되는데 브라질 국내 법인이 51%, 그다음에 해외 주의 49%니까 경영권은 브라질에서 가지고 있다. 그런 조건으로 이제 참여해 들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하고 가스하고 방사능 물질은 국가 상용기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해외 부정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지하자원은 낙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런 법령인데 이제는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약 70%는 약간 사기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정보를 접할 때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노다지라는 게 이제 노다지라는 게 자체가 일확천금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이렇게 하면 한 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대금을 버는 거예요. 한 번도 실제로 성공하면은 10원들에 투자하면 100원을 법니다. 성공만 하면은 그 성공률이 원체 작아서 그렇지. 근데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들의 현지 확인,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현지 사정을 반드시 알고 감찰을 해봐야 돼요. 현지 답사 없이 조금 투자하면 99%가 나갑니다. 저도 러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몽고에 강원 때문에 좀 왔다 갔다 많이 다니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처음 그 정보 자료만 가지고 현재 우리 국내에서 국적하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실제까지 보려고 갔다 온 실제까지 가려고 해서 광물자원공사에서도 그 정도면 소유자가 좋다. 90%는 자본을 대줄 테니까 우리 50%만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현재 딱 봤는데 가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선 운반 거리가 뭐 한 400km를 자동차를 끄고 나와야 되고, 물론 뭐 매장량은 무지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매장량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한 경비가 너무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방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방사를 찾으려고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자원을 하신다는 건 현지 확인, 그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을 대동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금 바꿔 세대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물건 팔 물건이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은 걸 한번 딱 가서 보여주고 요걸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솔직히 그걸 팔아가지고 지도만 가지고 못 찾습니다. 이거랑 이거를 믿고 와요. 그럼 실제로 계약 딱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 믿을 만한 사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가서 해주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브라질에 있는 대회장을 투자하시는 좋습니다. 아까 러시아, 시아이 국가 쪽도 그 우크라이나, 뭐 키르기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쪽에도 몽골까지 상당히 사자들 가운데들이 많이 피해를 제가 한 몇 분 좀 봤었는데, 브라질만큼 안전합니다. 우리 이제 원장님하고 박사님도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메리트 호텔에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다음 정부 조달이 가능한가. 사실은 제가 아침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해봤었는데요. 요번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브라질에 대한 사회복지 통념상 우리 국내 쪽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마무리 좀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조소영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정책적인 이런 토론 중에 그냥 미비 한 점 있으면 마무리 접시 전혀 준비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민스러웠어요. 저는 준비할 여유가 없이 오늘 낮에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부랴부랴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전 연구를 그리고 또 제가 브라질을 갔을 때와 지금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 좀 어렵고 복지 아까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하는데 보건복지 영역에서는 저희가 돈을 다 조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또 맞춤형 복지냐 여러 가지 용어가 도는데 복지라는 개념이 지금껏까지는 뭔가를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계층한테 이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의료 분야 다 무상이 있고 뭐 그것이 다 좋은 거냐는 질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해외 연구로 인도네시아에서도 피지빌리티 하고 뭐 병원을 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또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또 뭐 이런 여러 나라를 놓고 했고 중국도 심지어. 근데 정말 복지가 완벽한 나라는 공산주의죠. 예.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복지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건 저희 WHO라든가 이 의료 분야에서도 그렇고 소셜 서비스 분야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고통도 있고 사회적인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런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서비스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노인 분야에 있는데 의료인만이 아닌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아니면 또 다른 그냥 단순한 세라피스트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각자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위한 사회가 재원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뭐 보육비를 다 제공을 해야 되고 또 뭐 장기요양으로 병원에 요양을 가는 경우를 다 돼야 되고 이런 돈의 차원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해결이 되느냐, 서비스가 해결이 되느냐, 보육비를 뭐 끝도 한도 없는 논쟁인데 뭐 무상급식을 다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급식을 줘야 될 만큼 가난했느냐. 근데 그 가난한 아이가 이 돈을 받아서 점심 결식을 해결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포인트지 전원에게 그냥 다 급식료를 대줘야 된다. 또 보육료가 없다. 근데 보육료가 없는 돈 문제 말고도 보육이라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사실 노인 분야에도 역차별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오히려 나라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복지 혜택, 소셜 서비스를 받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풀어서 자기용으로 바꿔가지고 접근성을 지금 강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을 풀어가야 되느냐라는 방법론적인 것이 있고 그것을 서비스라는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느냐. 복지도 그런 이슈이시지 여기에서 돈으로 모두에게 다 똑같이 풀어준다 라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도 방법이 아니고 브라질에 있어서 모든 것이 무상이다. 과연 그들이 행복하냐 이런 건 해결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아직. 왜냐? 아직도 테크놀로지 부분에 있어서 또 해결해야 발달되어야 되는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지껏 ING라고 보고 앞으로 풀어갈 문제는 단순 논리로 전원에게 다 무상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서비스 테크놀로지라는 면에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그거를 가까이 다가줘야 되느냐라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복지수는 주관적인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복지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인 이슈가 12월 19일 날 있기 때문에 계속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날 가서 깜짝 놀라는 발언을 잠깐 해서 하셨는데, 일단 가능하면 우리 교수님하고도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법무법인 누리 대표 한만영 변호사님, 이게 법무법인 누리가 어디 안양에 있나요? 법률 서비스 가면 무료로 해주나요? 우리 한만영 변호사님 사실은 이제 법 쪽에 들어오시는 내용이 군사 쪽에 뭐라 그랬죠? 군사대 그게 군법무관 쪽에 계셔서 조금은 사회적인 우리 통념사 개념이 좀 들리지만, 우리 그 동북아 포럼하고 G20 정상회의 국민지원단의 법률 자문위원장 맡고 계셔서 또 직책상 사실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셨긴 하셨는데, 일단 또 질문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관련된 이민법을 뭐 개정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브라질 말고라도 이런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민법을 깊이 연구 안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건 뭐 이민법을 포함해서 좀 방문하게 말씀드리면, 언제나 제가 이민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그 일제시대 그 이민사 이후에 또 그렇고, 그 이후에 우리 그 독일 그 왕부라든지 강군이 한 이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가 돌아오는 룰라의 대통령 리더십과도 일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국가를 잘 이끌어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일제시대 그런 이민, 또 독일시대 그런 이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 대통령을 선발하는 시점에서 이를 지도자를 뽑아서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잘 사는 국가로 만들 것이냐 하도이지, 있는 재정을 어떻게 다 가질 것인가를 그렇게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올해 12월달에 한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셜 방송 쪽에 주파수가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이재성 원장님한테 또 하나 좀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 지금 브라질로 지금 바로 나가고 있죠? 또 국내에서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아까 GPC 3기 언어생들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1기 2기 언어님들이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1기 한 번, 2기 한 번씩 원장님 자의적으로 좀 꼭 삐딱이 생명 역할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도와주시는 걸로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총론적인 부분에서 원장님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성형 역할을 하지만 브라질과 한국 사이 교류적인 어떤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사실 브라질이 너무 멀죠. 여기서 브라질 가려면 27시간이 딱 걸립니다. 비행기로요. 27시간이 가는데 가면은 완전히 초중임이 됩니다. 이렇게 긴 먼 거리상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브라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브라질 국민도 우리 한국을 잘 모르고요. 근데 사실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희망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패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는 제가 여러 나라 다녔지만 구경을 잘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성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비성이 아주 높은 국민들입니다. 제가 재미난 예를 예를 들겠는데요. 어느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받은 그 사람은요,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가면 창피당합니다. 적어도 그 양복 하나는 다시 사 입어야 되고요. 드레스,
아주 가난한 사람은 신발이라도 새 거 신고 가야 됩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문화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그 문화가 이민 사회에서 최고급 상류층이 이민을 갔기 때문에 브라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류 문화입니다. 상류 문화이기 때문에 한 40평짜리 아파트도 식모 다니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이 주인 다니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 문화가 형성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한국을 갖다 절대적으로 알리면서 이 교류를 통해서 굉장히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삼성과 LG와 현대 기아가 브라질에 가가지고 거기서 최고급의 제품을 지금 생산을 하면서 최고급의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민 가가지고 첫 번째 묻는 그 친구들의 물음이 뭐냐면 아직도 전쟁을 하냐 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아직도 너희들 총소리 듣고 사느냐 이 정도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이 문화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이 공업적인 브라질도 상당히 공업이 발달 많이 된 나라거든요. 어떤 적이 있냐면은 그 경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한 50승까지 가는 그 제트 비행기는 세계 생산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아랍 쪽에 중동 쪽에서 중동 쪽으로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의 대다수가 거기다 브라질제입니다. 이런 쪽으로 중공업과 이 항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고급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은 기업들이 그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교류가 많이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큰 좋은 시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2억입니다. 그냥 굉장히 큰 나라지. 박수를 왜 안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플로아 쪽에 한 2분 정도 질의를 받는데요. 여성분은 특히 유재성 원장님한테 질문을 안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쪽으로 질문 집중이 되니까 가능하시면은 2분 정도 원내하고 원회를 나누겠습니다. 원내는 GPC 3기 오늘 주칙이니까 GPC 3기 한 분이 해주시고 원회 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이게 행사하다 보니까 원내로 했습니다. 원내가 굉장히 좋고요. 원회는 힘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사회적인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총론적인 또 총괄적인 측면에서 우리 박원복 교수님께서 학자적인 측면과 또 사회적인 측면 이게 어떤 공동체 측면까지 좀 정리를 좀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천성을 볼 수 있을까? 서민 대통령, 소통하는 서민적인 카리스마의 지도자. 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 과학 앞에 여기 보시면 2003년 집권하기 바로 그 시점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사실 모두 총 1770회의 대중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빼고는 하루에 한 번씩 대중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많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4차례 걸쳐서 대중 앞에서 연습했어요. 과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고 말하기 좋아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서전을 보면은, 자서전을 보면 직접 하고 없지만 데리지 파라나라라는 사람이 브라질 아들 룰라라고 저를 보면 처음에 땅콩 사세요, 뭐 사세요 이 말이 안 나와서 얼굴이 벌개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하나의 그 삶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좋아하니까 저렇게 되겠지. 좋아하니까 오후 3시에 대통령께서 오후 3시 항상 시간 비우기 위해서 이걸 청소부 이하고 돼가지고 다 모든 사람 다 나누는 거지. 그렇지 않고 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비교 보면 전대중하고도 비교 보면 전대중하고 그 같은 기간에 비해서 52%나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민족 다문화 국가사회를 지도한다고 하는데 2020년 되면은 신생아 중에 3명 중에 1명이 혼혈이 됩니다. 브라질은 약 1500년에 세계사회에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혈이 있는 것입니다. 룰라 대통령도 혼혈입니다. 지금 애인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아버님은 인기어하고 흑인하고 요즘 인기어하고 흑인 합쳐서 만들어진 분이고 아버님이 그렇고 어머님은 이탈리아 무슬림이었습니다. 이 다문화 다인종 국가하고는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무슨 한국과 브라질 간의 교류가 있다면 금방 부족했나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보기에는 브라질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설계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미가 있는 나라고 그래서 문화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문화교육과 민지 체계 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무용단 가서 한번 무용해보고 끝나고 영화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역사책 하나 보여는 게 없습니다. 그 역사가 브라질 포르투갈만 보여는 게 없어요.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어느도 안 찍었으니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브라질 교육센터장이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사회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걸 보고는 저는 정말 기분 나빴어요. 사실 여러분들 배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다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브라질 제3의 세계 아직도 원칙은 문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제3의 국가. 우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370대 경비행기를 충격받았습니다. 한 번에. 그런 나라. 인공위성도 1993년에서 먼저 쏘아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쏘아올린다고 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나라.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10,000불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할 때는 국민소득이 50불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20,000불 시대에 여러 가격이에요. 브라질이 지금 10,000불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14년, 16년 월드컵 올림픽을 제대로 치고 나면 그건 정말 20,000불 시대에 들어갈 것이고 그 여파로 세계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이사 구조를 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룰라에 얘기하면서 브라질 정치 중계하는 게 상당히 좋은 기회 같고 또 앞으로 이런 기회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플로아 쪽에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플로아의 질문을 받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 브라질 대사는 제일 일본계 제가 보니까 3세입니다. 3세. 상당히 제가 여기 사진을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브라질 쪽에서는 일본계 쪽에 갖고 있는 한 5%에서 3% 정도 되죠. 그분들이 거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은 국회 헌정기념관에 이것도 이제 원내 쪽에 계시면 GPC 상기 이분들은 이제 원내입니다. 그날 홍성우 지식경제부 장관님을 모시고 1부는 특강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포인트에 대한. 그다음에 2부는 오늘 우리 홍문표 회장님도 오셨는데 G20 세계 한인 동포 네트워크 발대식이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한인 사회가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에 일단 그 존엄성의 가치관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GPC 상기 원내 쪽에서 어느 분이든 선택을 가능하시면 원장님 빼시고 질문을 한번 하실 분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질문 한 번을 받겠습니다. 한 번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하신 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문을 받고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분이 예, 저희 청장님께서 마이크 좀. 제가 좀 제가 늦게 온 걸로 대표시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GPC 3기이면서도 출석률이 좀 떨어진다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리더십이기 때문에 리더십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청장님? 아마 박원복 교수님 최나이 잘난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 맑은 물 속에 사는 어떤 붕어를 팔팔 뛰는 붕어를 잡아다가 흙탕물이 있고 좀 유독기가 있는 그런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있고 다시 말해서 환경적 변화의 어떤 비교를 가지고 볼 때 환경이 다르면은 리더십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도 상당히 크게 달라진다고. 리더는 자질론도 있고 상황론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자질이 뛰어난 리더라 하더라도 환경과 상황이 극한 상태에 다다랐을 때 그러한 리더십을 다룰 수가 있겠는가. 팔로우십도 중요하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와 리더가 상당한 어떤 교합을 이루어야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와 브라질 사회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어떤 아까 자원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원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과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한국 사회를 잘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한국의 대통령이 가서 브라질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그 브라질 대통령만큼 정말 못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가면서 한국 사회와 브라질 사회의 여러 가지 면들을 비교해 가면서 과연 어떤 총론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의 자질론과 상황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언급을 해주고 있을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대통령 룰러 대통령이 최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는 잘못 인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우리의 환경과 너무 다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 비교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상당히 세심한 그러한 어떤 비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호 리더십을 비교를 해서 대외적으로 공부해 주는 거고 우리 한국의 제조신들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어떻게 보면 대선도 있고 민감한 시대인데 한국의 대선 출마자들은 전부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회적 문화로 마무리를 좀 지면서 이건 박원복 교수님보다는 우리 유재성 원장님께서 브라질에서 학위까지 또 받으셨고 또 이중적인 국적을 왔다 갔다 하셨다가 그래서 우리 통념상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청장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청장님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브라질 사회의 그 문화적이나 사회적인 통념은 한국 사람하고 너무나 틀립니다. 굉장히 틀립니다. 만약에 룰라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그런 정치를 했다면 아마 금방
탄핵 대상이었을 겁니다. 왜냐 브라질에서 탄핵 대상이 됐었거든요. 한번 됐었거든요. 부정부패 사건 연루돼가지고 한번 탄핵 대상이 됐다가 이제 풀렸습니다. 그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 걸맞는 리더십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런 통념과 상식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십과 또 브라질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십은 분명히 차이점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리더가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브라질 사회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거기는 누구든지 붙들면 아미고입니다. 아미고라는 말씀 혹시 아시겠죠? 친구. 아미고 하면 다 그냥 이렇게 초면에서도 아미고 하면서 악수하면 거기서 그냥 뭐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국에는 좀 폐쇄적인 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브라질 사람과 폐쇄적인 면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오픈마인드하고 이 계층 간의 암암리에 조금 뒤에서 보이지 않는 뭐는 있을 수 있어도 이 표면상으로는 모두가 형제, 아미고, 이르먹이라는 또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는 나의 형제다. 흑인을 지나가면서도요, 부를 때 아미고 하지 않으면 이르먹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이런 환경에서 또 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국에서는 이 약간 폐쇄적인 아까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사들을 약간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학교 학벌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좀 깨면서 사회 전체를 좀 아우르고 통합시킬 수 있는, 그리고 먼저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리더십이 현재는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원복 박사님이 마지막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기억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하고 맨 마지막에 혼혈 국가라는 거예요. 혼혈은 제가 이제 점심에서 사회 문화를 하는데 3시간 강의를 보고 지금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잘 보십시오. 한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요됐습니다. 해결하고 일하게 계속 똑같은 생각으로 군사문화 유산이라고 하는 가는데 브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2020년 되면 3명 중에 1명이 혼혈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한 이유는 또 그 다음에 룰라가 왜 우리한테 한 레퍼런스로서 우리가 기억되고 좀 연구를 삼아야 할까 한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회든 한국이든 브라질은 분명히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원고들고 사고방식 구조가 틀립니다. 그럼에도 공통된 게 있습니다. 뭐냐? 각각 다르다는 거죠. 각각 사회계층마다 다른 생각이 틀리고 다른 생각 구조를 갖고 있고 이해관계가 틀리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브라질도 똑같습니다. 그 사회구조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인종 문제까지 포함해서 더욱더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각 사회계층마다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 제가 굳이 이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논문을 쓰다보면 이래갖고는 이건 논문이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되고 나라마다 필요를 해야겠지만 룰라가 굳이 우리가 오늘날 와서 룰라를 얘기해야 한다 한다면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간에 공통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 사회 구성, 사회계층 각각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생각이 다르다. 아직 대통령으로서 리더로서 어느 시대든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편가르기를 하지 않고 어딘 가리지 않았듯이 자상한 사람, 못사는 사람 가리지 않았듯이
컬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공통점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GPC는 아미고죠. 네, 그리고 우리 유재성 원장님, 박원복 교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무리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하게 되면은 12월 19일 날 어느 소속인지를 또 밝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사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GPC 상기 원우님 되시는 분들은 조금 자리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부분은 끝나기 전에 저희들 기념 촬영을 하고 가지 마시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GPC 상기 원우님들 좀 계시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10초만 쓰겠습니다. 대통령 길이라는 것은 험난한 길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그분에게 의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념상 또 사회적인 공동체 부분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그분의 길을 닦아줄 수밖에 없는 또 존엄성이지 않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GPC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다문화 공동체가 사회의 어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난의 길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